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과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어 이해 한번 하면서 넘어가 봐야겠죠. 자, 이 용어에 나오는 말씀드리는 것들도 다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 꼭 같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선물 구매 볼게요. 자, 미래에 필요할지 확신할 수 없지만 미리 구매하는 것, 우리 주식도 선물 시장, 선물 거래 이런 말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미래에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미리 한번 구매해놔 보자 라는 게 선물 구매고요. 자, 기회주의적 행동, 자, 벌써 안 좋은 느낌이 들죠? 자기만 챙기는 이기적인 행동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촉진 일탈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판매 촉진이 아닌 녀석들, 불법적 모든 행동들이 촉진 일탈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고요. 공제 전환이에요. 자, 제조업자가 판매업자에게 지출하는 고정 금액을 우리는 공제 전환이다. 누가? 제조업자가 판매업자에게 지출하는 고정 금액이 공제 전환이다. 외워두시면 되고요. 자, 내점률입니다. 내점, 고객이 점포에 들어가는 거죠. 그 점포 앞을 지나는 유동 인구의 유입률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내점률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촉진 광고입니다. 자, 우리 촉진 광고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싶은데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요. 자, 단기간에 직접적인 효과를 뽑으려고 하는 것이 촉진 광고다. 자, 요게 왜 나오냐? 자, 우리 이미지, 자, 우리 점포의 이미지라는 것은 단기간에 이미지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를 위해서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촉진 광고를 해당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인적인 속성이 강하다라는 말이 우리 유통관리사 시험 보면서 중간중간 나와요. 자, 이건 결국 뭐냐? 고객이 직접 홍보에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즉, 요거는 뭐냐? 우리 바이럴 마케팅 이런 것들이 또 해당할 수 있겠죠. 고객이 직접 홍보에 참여한다는 게, 인적인 속성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파일럿숍, 안테나숍, 자, 우리 TV 프로그램도 지금 파일럿 방송이다. 시험적으로 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숍도 마찬가지로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빨리 파악해보고 한번 분위기를 보겠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셀링 한번 볼게요. 업, 위로 올리다죠. 셀링, 팔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사려던 제품보다 더 비싼 제품을 사게 옆에서 이제 막 말을 하는 거죠. 고객님 원래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더 비싼 걸 팔게 하는 것을 업셀링이고요.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교차 판매는 뭐냐면은, 자, 소비자가 사려던 제품에 추가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비싼 거를 사게 하는 것이 업셀링이었다면은 다른 제품도 추가로 구매를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업셀링과 교차 판매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드럭스토어 보시겠습니다. 자, 의약품이나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취급하는 복합 점포고요. 전문 할인점, 상품이나 서비스를 전문화하여 깊이 있는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전문 할인점이다. 자, 그리고 회원제 도매클럽은 일정 회비를 내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자, 이 우리 회원제, 우리 클럽에 가입을 하시면은 할인된 상품을 판매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회원제 도매클럽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대형마트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항시 연가 전략인 EDLP, Everyday Low Price죠. 그리고 PB 상품, 그리고 무상표 상품을 포함한 고회전 전략을 추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자료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1차 자료, 직접 수집한 정보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학급에 학생이 몇 명이냐? 자, 내가 직접 세본 거예요. 31명이더라. 그렇구나. 요거는 1차 자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2차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조사했더라도 이미 수집된 정보입니다. 2차 자료에 아주 핵심적인 거는 이미 수집된 거예요. 내가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통계나 판매액, 매출액 비율,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인터넷 검색하거나 뭐 워크넷 가서 정보를 찾아본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2차 자료, 이미 조사된 자료는 2차 자료다. 즉 2차 자료를 통해서 1차 자료를 만들어내는 과정도 나올 수 있으니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매해 볼게요. 자, 지역적으로 거래 조건이 다른 경우 A 지역에서 B 지역에 팔아 수익을 얻는 겁니다.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쌀이 1kg에 500원이에요. 근데 이게 서울에 오니까 서울에서는 쌀이 1kg당 1000원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내가 경기도에서 쌀을 사서 서울에다 팔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전매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해외에서도 전매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합법적인 사재기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볼게요. 자, 유보 가격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소비자가 특정 제품에 지불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국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자, 국밥 나는 한 6,000원짜리 먹어야겠다 했는데 이 가게 가보니까 다 7,000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안 먹겠죠. 그래서 이 상품이라는 것이 유보 가격, 고객의 유보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팔리지 않는다, 잘 팔리지 않는다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준거 가격도 있어요. 자,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자, 요것도 유보 가격이랑 상당히 내용이 비슷합니다. 자, 근데 요거는 내가 이미 가격을 정해놓은 거예요. 아, 나는 5,000원짜리 이상이면 안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보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 그래도 국밥이 6,000원이야? 아, 나는 5,000원짜리 먹으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지 뭐 6,000원까지는 괜찮아 라고 하는 나의 지불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상한선의 금액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최저 수용 가격이 있어요. 자, 소비자가 제품의 질을 의심하지 않는 최소한의 가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 노트북인데 이번에 뭐 노트북이 뭐였죠? 플랫북인가? 뭐 새로 나온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200만 원인데 누가 갑자기 20만 원에 판대요. 야, 이걸 이렇게 싸게 팔아? 의심이 되죠? 그래서 오히려 안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제품의 질을 의심하지 않는 최소한의 가격은 최저 수용 가격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EDLP 제가 또 말씀드릴 거지만 간단히 보면은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예요. 그래서 항상 싼 값으로 팔겠다는 저가 전략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익을 내겠다는 것보다는 이 시장의 점유율을 꾀하기 위해서 많이 선택을 한다는 거. 그래서 경쟁을 기반을 한 가격 결정 방법이다라는 거 같이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많은 사은품들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샘플 우리 많이 봤죠? 자, 신제품의 경우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다. 조금 제공을 해주는 거죠. 화장품 샘플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쿠폰은 신제품을 사용이나 반복 구매를 촉진할 수 있게 요번에 요거 사시면 저희가 5만원 할인 쿠폰을 드려요. 이런 쿠폰 개념 있다는 거. 자, 그리고 가격 할인 패키지 있죠. 가격 할인 패키지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가격을 할인해주거나 제품의 양을 늘려주거나 묶어서 판매를 해서 뭔가 할인의 느낌을 주는 방법 세 가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점포 디자인 요소에 뭐가 해당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외부, 내부장, 외장, 내장 디자인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자, 진열 부분, 그리고 레이아웃이 점포 디자인 요소에 속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정성적 기법, 자, 사용자의 경험이나 견해 같은 주관적 요소를 사용한다. 근데 이 정성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토론, 협의, 이런 것들로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표적 집단 면접 보겠습니다. 자, 표적 시장이 있겠죠. 이 표적 시장에 소비자를 6명에서 12명을 무작위로 선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발해서 면접과 토론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표적단 면접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표적 집단 면접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서비스의 특징 한번 이해해 볼까요? 서비스의 시험 자주 나오는 특징은 요 네 가지입니다. 무형성, 소멸성, 이질성, 비분리성인데요. 자, 우리 서비스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무형성이고요. 그리고 누가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소멸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누구에게나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 아니죠. 뭐 어른이라면 어른, 그리고 젊은 사람이면 젊은 사람, 그리고 VIP라면 VIP 이렇게 서비스라는 것은 다 이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과 동시에 사라진다라는 비분리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머천다이징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머천다이징 중에 크로스 머천다이징이라고 있어요. 자, 소비자가 내가 한 제품을 구매하러 왔는데 그와 연관된 다른 제품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넥타이를 사러 왔는데 셔츠까지 사버리는 거죠. 자, 요거는 우리 아까 봤던 거 뭐였죠? 교차 판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교차 판매의 느낌이 들어간 게 크로스 머천다이징이다. 그래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연관된 상품을 함께 진열하거나 연관된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들을 인접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를 통해 고객들이 연관된 상품들을 동시에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대표적인 예로 샴푸, 린스, 정장, 넥타이, 구두, 셔츠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 자, 느낌이 바로 오시죠? 자, 이번에 인스토어 머천다이징 보겠습니다. 인스토어, 가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죠? 그래서 한정된 매장, 즉 매장이죠. 매장에서 생산성이 높은 매장을 만들기 위해서 상품의 진열, 판촉 등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자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매장 내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효율을 높은, 생산성이 높은 매장을 만들기 위해서 매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머천다이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과정들을 머천다이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크게 나눠봤을 때 두 가지로 또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광의의 머천다이징, 넓게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부터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까지의 모든 과정을 우리 광의의 머천다이징으로 보고요. 좁은 의미죠. 협의의 머천다이징은
매장을 진열하는 거, 디스플레이 하는 거죠. 그래서 상품화하는 계획의 정도, 이런 조그마한 것들. 그래서 광희는 거시적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협의는 미시적인 머천다이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볼게요. 리스크 머천다이징이라고 했습니다. 리스크는 위험이죠. 그래서 이 리스크 머천다이징의 핵심은 노리턴 조건이 붙는다는 거예요. 자, 이 물건을 사갔어? 아, 근데 노리턴입니다. 절대 저희 환불 안 해드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소매상이 다 못 파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원래는 도매나 제조업자에게 저희 못 파는 거 다시 환불할게요. 이런 식이 가능했는데 이 리스크 머천타이징은 아, 괜찮아. 우리 못 팔아도 이 재고 반품 안 할 거야. 요거 그냥 우리가 다 안고 있을게. 소매상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내용이 리스크 머천다이징에 있다. 이 리스크를 내가 안겠다라는 거죠. 자, 스크램블드 머천다이징입니다. 야, 이것저것 막 섞여 있다. 스크램블드 에그 그 요리가 있죠. 소매점에서 취급하는 상품 이외의 계열을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판매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올리브영 이런 데 가면은 화장품 가게인데 수입 과자 이런 걸 꼭 같이 팔아요. 이게 바로 스크램블드 머천다이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엔드매대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엔드매대라는 것은 3면이 개방되어 있는 매대예요. 진열대 양 끝에 위치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마트를 갔다 쳤을 때, 자, 이렇게 여기는 무슨 식품 코너, 여기는 뭐 공산품 코너 이렇게 했을 때, 자, 요 끝에 부분에 하는 친구들 있죠. 자, 이쪽에서도 보이고 이쪽에서도 보이고 이쪽에서도 보이는 요 끝에 있는 것들을 엔드매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눈에 잘 띄는 상품을 진열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엔드매대 점검 사항이 좀 있습니다. 자, 계절성이 맞는가, 테마가 명확한가, 자, 제한형으로 생활 감각에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신선식품이라면 신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대량 판매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소비성과 회전력을 가지고 있는가, 신제품, 히트 상품, 광고 상품 등이라면 유행성 고려가 되어 있는가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뭐 이마트나 대형마트 가셔서 보셨을 때 아, 엔드매대가 요거 잘 지키고 있나? 라고 보시면서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경쟁의 형태 4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독점적 경쟁이에요. 그래서 상품 차별화, 가격 경쟁, 비가격 경쟁 등이 발생하는 것이 독점적 경쟁이다. 외워주시면 되고요. 과점적 경쟁은 공급자의 수가 비교적 적어요. 그래서 공급자 간의 반응이 기업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과점적 경쟁의 특징이다. 보시면 되고요. 완전 독점이라는 것은 한 기업이 상품을 공급하며 가격 차별 결정이 가능하죠. 즉, 완전 독점은 결국 한 기업이 하는 거죠. 자, 완전 과점은 뭐냐? 소수의 판매자예요. 그래서 담합이 가능하다라는 게 완전 과점 상태에서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담합을 통해서 가격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올리고 있다는 씁쓸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게 바로 완전 과점입니다. 자, 그러면 유통 마케팅 조사의 표본 추출 유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추출 유형 이거밖에 안 나와요.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단순 무작위 표본, 모집단의 모든 표본을 말 그대로 무작위로 추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확률적 표본 추출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층화 확률 표본, 모집단을 동질적인 몇 개의 층으로 나눠서 각 층, 각 집단이죠. 각 집단으로부터 무작위 추출을 하는 것이다. 자, 이것도 확률적 이제 확률 표본 추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군집 표본, 모집단이 상호 베타적인 집단으로 나눈 후 면접할 몇 개의 집단으로 표본을 추출한다. 조금 더 디테일해지고 있다는 거 느껴지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확률 표본 추출입니다. 자, 4번부터는 비확률 표본 추출인데요. 먼저 판단 표본입니다. 자, 내가 판단을 하겠다는 거죠. 자, 조사 목적에 적합한 모집단으로 판단되는 특정 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한다. 자, 그래서 내가 이 집단 괜찮겠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할당 표본 볼게요. 자, 모집단을 동질적인 몇 개의 층으로 나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층어 확률 표본이랑은 비슷하죠. 자, 근데 각 집단으로부터 판단, 자기적으로 추출한다. 자, 무작위로 추출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층어 확률 표본과 할당 표본이 다른 거는 이 집단을 이제 판단, 자기적으로 추출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편의 표본 볼게요. 임의로 지역과 시간대를 설정해서 원하는 사람으로 표본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본 추출을 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나눠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소매점 포지셔닝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듣다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사용 상황에 의한 포지셔닝입니다. 자, 뭐냐? 자, 우리 제품은 이럴 때 사용할 수도 있어요 라는 식으로 광고를 하는 게 사용 상황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탈모가 고민이신 분들, 뭐 두피 비듬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 이런 샴푸 쓰시면 좋습니다 라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사용 상황에 의한 포지셔닝이나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저 제품 사용자에 의한 포지셔닝이죠. 우리 제품은 피부면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좋아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탈모나 비듬 있으신 분들 이렇게 쓰시면 좋습니다. 라는 것도 제품 사용자에 의한 포지셔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어디에 좀 더 초점을 맞췄냐라는 그 뉘앙스 자체가 시험에는 다르게 출제되고 있으니 지금 헷갈리시더라도 이 내용 알고 있으시면 충분히 푸실 겁니다. 경쟁적 포지셔닝. 우리 콜라가 진짜 콜라예요. 자, 이거는 코카콜라와 펩시 콜라의 많은 광고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혹은 삼성과 애플 이런 분들이 이제 경쟁적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품 속성에 의한 포지셔닝입니다. 저희 제품은 최상의 품질, 오가닉식품이며 전문식품 소매점입니다. 자, 즉 제품 속성에 의한 포지셔닝은 보통 우리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을 어필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뉘앙스 보시면은 아마 바로 선택하실 수 있을 거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 자, 요거는 이것도 읽으시면은 금방 이해돼요. 자, more for more. 자,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어요. more, 좀 더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지만 같게 파는 거예요. 가격은 같게 판다. 자, 그러면은 좋은 품질 있는 걸 더 쓰려고 하겠죠? 자, 그리고 more for less가 있습니다. 타사와 동일한 품질이지만 더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는 좋겠죠. 근데 기업에게 장기화적이 됐을 때는 기업에게 좋은 장적은 아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same for less입니다. 자, 타사와 동일한 품질이지만 훨씬 더 싸게 판다. 그래서 주로 소비자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라 그냥 반응 보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more for more이나 more for less, same for less는 이제 품질과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크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장 세분화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지리적 세분화에 말 그대로 지리적으로 나눈 거죠. 시장을 지리적, 지역이나 지구, 군 등으로 분할해서 세분화한 뒤 집중한,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정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을, 여기는 내 사업구역이다 이렇게 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 세분화예요. 인구 통계학적, 가족, 성별, 나이, 소득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개인의 개인적인 것들로 세분화해서 시장을 나눠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지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행위적 소분화입니다. 소비자마다 다른 특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정보를 얻어서 이해한 뒤 제품에 관련된 기준으로 세분화하는 겁니다. 자, 소비자가 제품을 얼마나 쓰는지, 그걸 한번 사면 얼마나 많이 사는지,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리 묘사적 세분화입니다. 자, 고객의 심리 행태에 따른 세분화로서 소비자의 심리적 형태로 세분화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소비와 라이프 스타일을 결합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캠핑 용품에 좀 더 적합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시장 세분화의 조건이 또 다른 게 있어요. 또 5가지 볼 건데요. 먼저 측정 가능성입니다. 자, 이 시장이나 구매자에 대한 구매 특성이나 정보를 내가 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는지 보는 거고요. 접근 가능성, 세부 시장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마케팅을 잘 할 수 있는지 보는 거죠. 유지 가능성이죠. 세부 시장이 이익을 낼 만한큼 충분한 크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래야 유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행 가능성, 매력 있는 세분 시장에서 구매자의 욕구에 부응할 만한 마케팅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접근 가능성이 실제로 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확인 한 번 더 해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질성입니다. 자, 경쟁사나 기존 상품에 대해 다른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가, 대체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라는 거. 그래서 이 5가지도 시장 세분화하는 조건에 들어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격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분 가격 정책입니다. Two Party Price Policy죠. 자, 기본 서비스 가격에 추가로 이용하는 서비스 가격을 추가하겠다. 그래서 여기선 추가로 이용하는 서비스 가격을 또 따로 추가하겠다라는 개념이 핵심이고요. 자, 그리고 제품 묶음 가격 정책입니다. 제품 말 그대로 묶었어요. 반딩 묶었죠. 그래서 여러 개의 제품을 묶어서 할인해서 파는 거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굳이 사기 싫은 것도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필요한 제품이 더 싸다라는 판단이 되면은 살 수 있겠죠. 그리고 스키밍 프라이싱 팔리시입니다. 초기 고가격 전략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고가격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내가 투자한 자금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투자 자금을 내가 초기에 빨리 회수를 하겠다. 그래서 초기에 고가격 전략을 해놓고 투자 자금 다 회수했네. 자, 그러면은 이제 후기로 갈수록 이제 싸게 팔자. 그 다음에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자라는 게 초기 고가격 전략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침투 가격 전략입니다. 자, 자사의 신제품이 경쟁사보다 우위가 높은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중저소득층을 목표로 정했을 때 아주 효과적이며 이익 수준이 낮아서 경쟁사의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침투 가격 전략 상품은 마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저 마진 별로 없는데 우리가 굳이 저희 가서 경쟁을 해야 되나? 라는 느낌을 주게 해서 경쟁사들을 못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게 봤을 때 또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오픈 프라이스입니다. 오픈, 가격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최종 판매자인 유통업체가 가격을 책정합니다. 그래서 유통업체 간의 가격 경쟁을 꾀해서 상품 가격을 낮추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통업체끼리 가격 경쟁 시키면은 가격을 낮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꾀해야겠다라는 게 오픈 프라이스인 거죠. 그래서 또 이게 특징이 뭐 있냐면은 원래 싼 거를 비싸게 해놔요. 막 원래 10만원짜리인데 막 100만원짜리 10만원 파는 척 하는 상품들 나쁜 놈들 많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녀석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 오픈 프라이스를 도입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프 프라이스는 자, 통상 가격을 벗어난 거예요. 오프. 우리 세일이라는 한국에서는 세일이지만 외국에서는 오프. 이런 식으로 할인된 가격을 써놓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메이커의 브랜드를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울렛 스토어 떠올려 주시면 바로 됩니다. 그리고 하이 로우 프라이스입니다. 높고 낮은 가격이죠. 자, 뭐가 높냐? 비싼 제품, 하이의 제품을 일정 기간 동안만 싸게 로우 프라이스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시선과 이목을 끌거나 반응을 보겠다는 할인 행사 전략이 하이 로우 프라이스다. 원래 높은 걸 싸게 판다. 그래서 잠시만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EDLP 자주 나왔죠.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입니다. 항상 싼 값으로 팔겠다는 저가 전략으로 수익보다는 시장 점유를 위한 전략이다 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EDLP 경쟁을 통한 가격 정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데요. 자,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수요량은 감소하겠죠. 자,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요량은 증가하겠죠. 자, 내가 사려고 하는 이 포켓몬스터 카드가 4만원인데 3만원이 됐어요. 자, 물론 돈이 있어도 못 사지만 3만원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수요량이 늘겠죠. 근데 4만원짜리 5만원 되면 수요량이 감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격 탄력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가격 탄력성이 낮았을 때 높았을 때 어떤 현상이 있는지 요거를 이해를 해줘야 우리 시험 문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가격 탄력성이 낮아요. 자, 그러면은 수요량의 증감이 비교적 덜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완적 재화나 서비스가 존재하는 경우 필수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가격 탄력성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가격 탄력성이 높은 경우는 뭐냐? 수요량의 증감이 가격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격이 오르고 내림, 가격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 변화도 굉장히 심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재의 이용이 쉽거나 대안의 수가 많은 경우, 사치품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안 사버리거나 그런 결정을 해본다는 거죠. 가격이 1,000원 올랐네? 원래 500원 하던 게 만약에 500원이 올랐어요. 그럼 2배가 오른 거죠. 이런 경우에는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상품들은 뭐냐? 대체재 이용이 쉽거나 대안의 수가 많은 경우, 사치품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찬찬히 읽으시면서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듣다 보면 이해가 돼요. 제가 좀 더 쉽게 드리지 못하는 제 능력도 부족한 능력도 있지만 요거는 반복적으로 보시다 보면 분명 이해가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공부를 하시길 바래요. 아니면 그냥 다 외워버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이어서 레이아웃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면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종업원의 동선은 보행거리가 짧도록 구상해야 된다. 종업원은 동선이 짧은 게 좋죠. 일을 많이 하니까요. 자, 그리고 고객을 위해 여유 있는 동선을 확보하고 매장 모두를 연결할 수 있는 레이아웃을 잘 짜야겠죠. 그리고 생산성이 높도록 공간을 잘 설계해야 하고요. 상품 이동 동선은 고객 동선과 교차하지 않아야겠죠. 그럼 고객이 불편해지겠죠. 그죠? 그리고 점포에 머무른 시간이 길어지도록 고객의 동선을 만들어야 한다. 즉, 종업원의 동선은 짧은 게 좋고 고객의 동선은 긴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객 동선과 종업원의 동선은 교차하는 지점이 적도로 구성해야 된다. 혹은 교차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전반적인 내용 일단 머리에 담아 두시고요. 레이아웃의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는 두 가지 유형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격자형 레이아웃이 있어요. 말 그대로 기역자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열 기구들이 직각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매장 진열 구조의 파악이 아주 용이한 게 격자형 레이아웃이라는 겁니다. 재고 및 안전 관리도 용이하고요. 통로 낭비가 적어서 반복적으로 상품을 진열하면 유리하다는 거죠. 상품 노출을 더 잘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건물이나 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물 코스트가 낮아지고요. 통로 낭비가 적기 때문에 면적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많은 상품 진열이 가능하다. 격자형 레이아웃이 결국에는 창고형이나 이런 마트에서 가장 잘 쓰이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시면 좋겠죠. 자, 이에 반해 자유형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자, 자유형 레이아웃은 말 그대로 진열 기구, 비품이 아주 자유롭게 배치되어 있어요. 자, 제품 진열 공간이 대신 적습니다. 그 제품당 판매 비용이 많이 소요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원래 여기다가 100개를 진열할 수 있는데 자유형 레이아웃을 쓰다 보니까 여기에 50개밖에 진열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50개가 원래는 더 진열될 수 있는데 100개 공간에 50개밖에 진열이 안 되니까 가격을 좀 더 높이 책정을 해놔야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추가로 보시면 충동 구매와 자유로운 쇼핑을 유도하는 이점이 되시는 자유형 레이아웃이 있구나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찾기 어려워 많은 상품에 노출된다. 자, 쇼핑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자, 이걸로 봤을 때 자유형 레이아웃도 동선이 가져야 하는, 레이아웃이 가져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고객 동선을 길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자유형 레이아웃이 나쁜 건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특징으로 패션 지향적인 점포에서 많이 사용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를 담아두시면 시험 문제 푸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경로 갈등 원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게 영역 불일치예요. 말 그대로 영역이죠. 테러토리입니다. 상권의 범위, 상권에서의 역할에 대한 견해 차이로 발생을 하는 거고요. 목표 불일치는 구성원 간의 갈등이에요. 자, 그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구성원들이 나는 퇴근을 빨리 하고 싶고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둘이 같이 일하면은 싸우겠죠. 그래서 동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지다 보니까 경로 갈등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유통업자와 제조업자의 입장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목표 불일치 상태인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수직적 통합으로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외워주시고요. 자, 정보 불일치입니다. 요거는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이에요. 자, 고객이 기억하는 정보와 새롭게 제공된 정보가 불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성과 관련성이 차이나게 되면 갈등 발생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전에 산 선풍기가 있는데 또 아직도 팔고 있는 거예요. 야, 근데 리모컨이 왜 없지? 야, 이 선풍기 원래 리모컨 있지 않았어? 근데 사실은 고객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 선풍기 리모컨 뺐네. 야, 변했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정보 불일치 때문에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케팅 조사 기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속학적 조사예요. 자, 민속 느낌이 들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상태의 고객을 관찰하여 고객의 실조 행동이나 감정을 파악하는 관찰 방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내적 타당성이 좀 낮은 편이고요. 이 단점은 고객이 친구나 판매자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어요. 나는 국밥 먹으러 왔는데, 야, 오늘은 좀 수육이 땡기지 않아? 그 얘기 듣다 보니까 나도 수육 땡기나? 내가 수육 좋아하나? 이러고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서베이 조사, 말 그대로 서베이입니다. 목표하는 고객과 경쟁하는 점포의 대표를 선정해서, 자, 내가 이 고객과 이 점포를 한번 선정해서 보자.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 추출한 것을 이제 표본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표본을 추출해서 설문 인터뷰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사를 하려고 하는 고객과 경쟁하는 점포를 선정해서 거기에 있는 것만, 거기에 표본만 추출해서 설문 인터뷰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험조사, 인과관계 조사를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둘 이상에서 실험군을 만들어서 인과관계의 원인으로 보는 것을 다르게 적용해서 실험군마다 다른 반응이 나오는지 계속 확인을 해보는 거죠. 반복적인 조사가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전문가 조사가 있습니다. 전문가 조사는 굳이 설명을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전문가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번부터 3번 여기 있는 내용들까지는 전문가가 딱히 등장한다라고 시험에서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근데 마케팅 조사를 하는데 전문가가 조사를 한다. 그러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 조사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과목 첫 번째 영상 일단은 마무리 지을 거고요. 자, 두 번째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 건데, 제가 앞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가 정리해 놓은 이 내용들은 다 시험에 1회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꼭 다 요 내용만큼은 알고 시험을 보러 가셔야 우리가 합격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합격 점수는 60점이니까 내가 공부했던 문제가 많이 안 나와도 돼요. 충분히 틀려도 되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공부한 내용만 꼭 맞춘다면은 100% 합격한다는 거 알아두시면서 자신감 가지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어 한번 또 이해해 봐야겠죠. 자, 먼저 단수가격 결정법입니다. 자, 마지노선의 느낌을 주는 가격이죠. 그래서 9,900원 뭐 이런 것들 더 이상 가격을 내릴 수 없다라는 느낌을 소비자에게 주는 결정법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종속가격 결정법입니다. 자, 주제품에 필요한 부속품 혹은 종속품의 가격을 책정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 면도기만 있다고 해서 면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면도기와 면도날을 팔거나 프린터를 팔고 또 토너를 파는 이런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종속가격 결정법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유인 가격 결정법입니다. 자, 로스 리더라고도 합니다. 어떤 상품을 비교적 싸게 팔아서 고객을 매장으로 유인하여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거죠. 자, 이거는 전문 용어로 또 미끼 상품이라고도 하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나라의 EAN 국가 번호 코드는 880이다. 880이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조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점포의 레이아웃 완성 후에 코너별 상품군 계획, 진열 면적을 배분하여 레이아웃의 상품 면적과 배치를 표시하는 것을 조닝이라고 한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점포 외장에 포함되는 내용들 볼게요. 자, 점두, 출입구 결정, 건물 외벽 등이 점포 외장에 해당한다. 자, 그럼 점포 내부는 뭐냐? 벽면, 바닥, 조명, 통로, 집기, 비품 등이 해당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열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구색, 그리고 카트, 포스터, 게시판, POV, 광고 등 이 진열에 해당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아웃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상품 배치와 고객 동선, 휴게 공간, 사무실 및 지원 시설 등을 짜는 것이 이 전체가 레이아웃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NU 조사라고 있는데 기업들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체계화된 설문조사를 통해서 소비자의 패턴과 성향을 조사해 문제적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HUT는 Home Users Test입니다. 자, 조사 대상자가 고객이죠. 제품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홈의 의미가 있다는 거, 집에서 테스트 해보라는 거죠. 자, CLT입니다. 조사 대상자를 이거는 모아놓는 거예요. 자, 센터에다가 모아놓고 제품에 대한 반응을 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널 조사는 우리 패널들이라고 하면은 약간 고객 좀 더 뭐 초청해 놓은 고객이다 보시면 되겠죠. 기업과 계약을 맺은 소비자 집단에게 조사를 하는 것은 패널 조사다 보시면 되겠고요. 참여 관찰 조사는 말 그대로 관찰하려는 집단에 직접 참여해서 어떻게들 하시는지 관찰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매점의 상품 분류 기준 보시면은 소비 패턴, 대상 고객, 상품의 용도, 그리고 TPO, 상황, 장소, 시간이죠.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 자, 요렇게 소매점의 상품 분류 기준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청구 한번 알아볼까요? 소매업체가 제조업체에게 대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제품 반응이 너무 안 좋아서 제품이 잘 안 팔릴 때 송장에서 대금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소매업체가 반대로 청구를 원래 제조업체가 소매업체에 하죠. 근데 역으로 소매업체가 제조업체에게 대금을 공제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풍선 효과 이론입니다. 한 곳에 문제를 해결해도 다른 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우리 부풀어진 풍선을 한 곳에 손가락으로 꾹 눌러도 그 들어간 부분만 들어가지만 누른 부분만 들어가죠. 자, 근데 전체적인 부피 변화는 없다. 그래서 다른 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카테고리 관리 이론 보겠습니다. 유통업체와 공급업체가 소비자의 구매 행태를 토대로 같이 협동하여 카테고리를 관리하는 것이다. 아, 유통업체와 공급업체가 협동해서 카테고리를 관리하는 것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파레토 법칙 1과목에서 나왔죠. 80%의 결과물이 상위 20%에 의해 생산된다 라는 법칙 맞습니다. 그리고 고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탈 고객이란 더 이상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이에요. 자, 그럼 비활동 고객은 뭐냐? 구매 이력은 있어요. 구매 이력은 있는데 정기적인 구매를 하지 않고 더 이상 구매하지 않을 것 같은 상태의 고객을 비활동 고객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망 고객은 뭐냐? 현재 고객은 아니에요. 근데 광고나 홍보를 통해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고객이죠. 그래서 잠재적 고객이라고도 표현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고객이 있습니다. 조직 내부의 가치 창출 참여하는 고객으로서 기업의 직원이다. 기업의 직원들도 자사 제품을 사용하겠죠. 이게 내부 고객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라이스 존이라는 게 있어요. 가격대별로 나눈 겁니다. 자, 가격대라는 것은 가격의 고저죠. 그래서 가격대로 나눈 것이다. 프라이스 존이고요. 프라이스 라인이라는 것은 고객이 필요를 느낄 만한 분류를 추중해서 가격의 폭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고급품은 10만원 이상, 중급품은 5만원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먼저 정하는 게 아니라 그 분류를 먼저 정한 다음에 가격대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케팅 믹스 4P라고 많이들 나오죠.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플레이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품, 가격, 촉진, 장소죠. 자, 여기서 서비스 마케팅 요소는 이 4P, 마케팅 믹스에 더해서 3P가 더 있는데, people, process, physical, evidence. 이렇게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HLT, 하이로우 프라이싱. 자, 지난 시간에도 봤었죠? 좋은 제품, 좋은 제품을 일시적으로 싸게 파는 것이다. 자, 좋은 제품은 비싼 제품이 해당할 수도 있고요. 비싼 거를 싸게 파는 것도 하이로우 프라이싱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PL 제3자 물류인데요.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물류 과정을 아웃소싱 한다라는 거죠. 다른 데 외주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하여서 자사의 효율을 얻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소비용품의 유형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용품은 3개로 나눠져요. 편의품이 있고요. 선매품이 있고 전문품이 있습니다. 자, 우리 편의품은 일단은 유통 경로가 집약적 유통 경로예요. 이 편의품 우리 흔히 생각하는 편의점 떠올리시면 됩니다. 높은 구매 빈도 자주 가죠?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 물품이 가장 잘 맞고요. 낮은 단가와 낮은 마진이 있죠. 그래서 이 편의품 주변에 고객이 모여 있고요. 상권 밀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매품은 이제 편의점보다 가격이 살짝 오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매 빈도는 비교적 낮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구매를 하러 가요. 그러다 보니까 구매의 시간과 노력을 많이 쏟죠. 거기에 있는 직원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선매품부터는 대량 생산은 잘 맞지 않는다는 거 알아보시면 되고요. 자, 전문품입니다. 전문품이어서 전속적 유통 경로예요. 선매품은 선자 들어가서 선택적 유통 경로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이 전문품은 가장 낮은 구매 빈도로 보이겠죠. 왜? 비싸니까. 자, 높은 단가와 높은 마진이 있고요. 브랜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품은 선매품보다도 더 많은 계획과 시간, 노력을 투자해서 고객들이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굉장히 분포되어 있겠죠. 상권 밀도가 굉장히 낮고 상권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 전문품을 가기 위해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고객이 많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비자의 구매 동기 이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정적 상태 제거인데요. 자, 문제를 제거하려고 구매를 한다는 거죠. 자, 현재 생활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 사거나 문제의 회피는 발생될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는 거고요. 불충분한 만족, 현재 사용 중인 제품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구매하는 경우가 있고, 접근과 회피 추구는 현재 사용 중인 제품의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뭔가 업그레이드한다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의 소진, 자, 사용 중인 물품이 다 소진되어서 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와 반면에 긍정적 상태를 추가하기 위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각적인 즐거움이죠. 사용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지적 자극,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위해서, 사회적 안정, 사회적 안정은 제품 사용, 구매로 얻는 사회적 안정감,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구매 동기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구매 행동 유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볼 게 있습니다. 먼저 저관여 구매 행동인데요. 관여가 조금 적다라는 거죠. 저관여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푸시 마케팅, 광고 도달 범위를 넓게 하는 게 좋습니다.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관심이 적고 중요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구매 전 정보 탐색 과정이 짧습니다. 가격대가 낮고 습관적으로 소비하는 제품일수록 저관여 구매 행동이 나타난다. 자, 이게 편의품에 해당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굳이 뭐 예를 들어서 펜을 하나 사는데 엄청난 고민을 하고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그렇지 않다. 그게 바로 저관여 구매 행동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고관여 구매 행동은 반대겠죠. 자, 풀 마케팅 그리고 광고 도달 범위를 좁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소비자가 구매 전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정보 탐색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자, 그럼 이게 뭐겠어요? 선매품이나 전문품에 해당하겠죠.
자, 비교적 고가이면서 구매 빈도가 낮을수록 브랜드 간 기능이나 디자인의 차이가 뚜렷할수록 고관여 구매 행동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건 가전제품도 들어갈 수 있고요. 금융상품, 부동산 이런 것들이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고관여 구매 행동은 복잡한 구매 행동이 있어요. 아까 정보를 많이 찾아보고 구매를 하는 게 고관여 구매 행동이었죠. 그래서 고관여 소비자가 최초 구매하는 경우나 브랜드별 상품 차이가 큰 경우 이런 행동이 나타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부족과 감소 구매 행동이 이뤄집니다. 반복 구매하는 경우 브랜드별 상품 차이가 적은 경우에는 이 고관여 구매 행동이 감소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저관여 구매 행동은 우리 편의품이었었죠. 습관적으로 구매 행동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왜? 브랜드별 상품 차이가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양성 추구하는 구매 행동이 많이 나와요. 이런 경우에는 브랜드별 상품 차이가 큰 경우에 다양성을 추구하는 구매 행동이 저관여 구매 행동에서도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객들의 수요 예측을 위한 조사 기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델파이 조사법이죠. 자,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질적 예측 방법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을 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분석하는 정성적 조사 기법이다. 자, 제가 동그라미 친 것만 외우시면 돼요. 델파이 조사법은 질적 예측 방법, 전문가가 하고 정성적 조사 기법이다. 요거 세 개로 해서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으니까 세 개 외워주시면 되고요. 시계열 분석 방법, 우리 시계 떠올리시면 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과거 데이터 수집에 용이하고 다양한 변수, 시차 등의 복잡한 인과관계를 모형화할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정량적 기법이죠. 시간의 흐름에 일정한 간격을 설정하고 동일한 현상을 여러 번 반복하여 측정한 뒤 장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시계열 분석 말 그대로 연이나 월, 주, 일 이런 식으로 기간을 나눠서 한번 파악을 해보는 정량적 기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박스 젠킨스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시계열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과거 시계열 데이터를 접합시켜서 수요를 예측한다 라고 간단히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확산 모형 방법이 있습니다. 신제품이나 신기술의 수요 예측을 하거나 과거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상황이나 초기 데이터만 있는 경우 확산 모형 방법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왜?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상품, 새로운 신기술 등이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 확산 모형 방법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례 유추 방법이 있어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 가장 유사한 기존 제품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예측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유추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통 마케팅 자료 분석 기법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계열 분석 또 나왔네요. 시간의 일, 주, 월, 년 등을 간격을 가지고 과거 자료를 파악한다는 특징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로하여 수요를 예측하는 분석이고요. 다차원 척도법, 유통 서비스들에 대한 고객의 인지 구조를 지도화하여 가시화하여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핵심 개념들의 차원을 규명, 경쟁 상품들의 포지셔닝 맵을 작성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컨조인트 분석 보겠습니다. 제품의 대안들에 대한 선호 순위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속성 평가 유형을 정확히 밝혀 선호 예측, 시장 점유 예측을 하려는 분석이다 라는 거 요거 자체만 외워주시면 되고요. 회귀 분석은 변수가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크기를 알아내서 보자는 거예요. 근데 회귀 분석은 이게 이해하려면 굉장히 어렵지만 변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변수, 어떤 변수가 나오냐? 독립 변수, 그리고 종속 변수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무조건 이거 회귀 분석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군집 분석입니다. 데이터 전체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분석이다. 군집 분석은 데이터 전체를 이해하고자 하는 분석이구나 라는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도매상의 형태 5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업자 도매상은 수요자에게 약간의 가공을 하여 공급하는 도매상이 제조업자 도매상이고요. 상인 도매상은 가장 전형적입니다. 자신들이 취급하는 상품의 소유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제조업체 또는 소매상과 관련 없는 독립된 사업자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가장 흔한 도매상이에요. 그리고 대리인은 제조업자와 공급자를 대신해 제품을 판매하는 겁니다. 자, 제조업자와 공급자를 대신해서 제품을 판매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왜? 브로커와 비슷하기 때문이죠. 자, 브로커는 뭐냐? 구매자와 판매자를 접선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주는, 알선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판매에 관한 협상자다. 그래서 대리인과 브로커 상당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개념 잘 잡아주시고요. 수수료 상인 보겠습니다. 생산자의 위탁으로 상품을 받고 신용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상품을 전달하거나 상품을 받고 하는 거죠. 근데 수수료상에는 상품화 계획과 촉진, 프로모션 이런 것들은 안 한다라는 특징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과목 영상은 3개로 나눠질 건데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또 3과목 세 번째 영상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또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 3과목 마지막 시간이죠.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푸시 전략과 풀 전략 나옵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푸시 전략은 제조업자부터 시작해요. 제조업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푸시 미는 거죠.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인적 판매와 인센티브로 판촉을 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자가 계속 푸시를 하다 보면은 이 도매상이나 소매상 등 이 가운데 있는 중간상들의 판촉 비중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 산업재 시장에서 쓰기 좋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풀 전략은 뭐냐? 당기는 거죠. 제조업자가 소비자한테 바로 판촉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나 이벤트, 콘테스트 등으로 판촉을 하는 현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삼리모빵의 TV 광고로 우리가 보고 빵 사러 가야겠다고 우리가 소매점을 직접 찾아가죠. 이런 식으로 제조업자가 소매자에게 바로 광고를 해서 소매상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풀 전략이다. 당긴다, 당겨온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풀 전략에서는 제조업자의 판촉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재 시장에서 쓰기 좋다라는 거 아마 금방 이해되실 거라 믿습니다. 자, CRM이라는 거 굉장히 자주 나오고 정말 중요합니다. 이 뉘앙스 잡아주시는 게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다 외우는 건 불가능하지만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알면은 뭐든지 대입해서 풀 수 있습니다. 자, 이 CRM이라는 거는 고객 관계 관리죠. 이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죠. 자, 고객의 특성에 기초한 마케팅 활동을 계획, 지원, 평가하는 과정이다. 고객의 수요와 요구, 니즈를 파악하여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자, 이로 하여서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다지만 고객을 위하자. 왜? 고객을 위하는 것이 결국 기업의 극대화, 이익 극대화라는 것을 알아차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고객 정보를 이용해서 고객 행동을 이해하고요. 고객이 원하는 혜택 파악을 알 수 있겠죠. 그러하여서 고객과 관계 구축을 목표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마케팅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 마케팅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세분화 마케팅, 틈새 마케팅, 그리고 개별화 마케팅, 1대1 마케팅, 관계 마케팅으로 포괄하면서 발전해 왔다라는 순서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고요. 고객 가치 평가 척도는 지갑 점유율, 이제 수익, 고객의 지갑을 점유를 하는 거죠. 고객 활동 척도, RFM 분석, 그리고 고객 생애 가치 등 이렇게 이 네 가지가 평가 척도라는 거 같이 꼭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CRM이라는 것은 기존 사업의 수입 향상과 신규 사업 진출의 기대 효과라는 것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 결국 이 CRM이라는 것은 고객 만족을 이끌자. 고객 만족을 이끌려면은 첫 번째 타겟팅은 기존 고객들이겠죠. 자, 기존 고객들이 만족을 하면은 우리 자사 제품을 잘 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신규 고객입니다. 자, 신규 고객을 점포를 해서 우리 자사 제품을 계속 이용하게 하자라는 이 뉘앙스 두 개가 있고요.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 둘 중에서 그래도 더 중점을 하는 것은 기존 고객의 강화다. 충성도 강화다. 이런 것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CLV 볼게요. 자, 고객 생애 가치입니다. 아까 CRM에서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었죠. 자, 이 고객 생애 가치라는 것은 한 고객이 어느 기업에 기여한 수익을 환산한 금액입니다. 지갑률과 지갑 점유율과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백화점보다는 인터넷 쇼핑몰 고객 평가 용이하겠죠. 왜? 인터넷 쇼핑몰에서 데이터가 더 쌓이기가 쉽겠죠. 체계화를 하기가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 평가, 이 고객이 우리 물건을 얼마나 더 많이 샀는지 계산하는 게 백화점이나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더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객과 기업 간의 정량적 관계를 파악하는 거예요. 얼마나 샀냐라는 그 양에 대한 문제인 거기 때문에 충분히 수치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 점유율보다는 고객 유치 비용을 줄이고 고객 유지 비용을 유지하는 전략이다. 즉 요것도 마찬가지로 기존 고객에 대해서 우리가 더 충성도를 높이자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뭐다? 기업의 이익이 극대화된다 라는 거죠. 고객 유지율과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다. 고객 유지율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RFM 분석은 뭐냐? RFM 분석도 CRM에서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고객의 미래 구매 행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려면 과거 구매 내용이라고 보는 거죠. 자, 이 고객이 과거에 우리 물건을 얼마나 샀는지 보면 알면은 앞으로도 우리 고객이 얼마나 잘 될지, 우리 물건 얼마나 잘 살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RFM, R, 최근에 구매 혹은 구매 시점 보는 거고요. 특정 기간 동안 얼마나 자주, 프리퀀시죠. F, 구매하였는가. 고객 구매의 규모는 얼마나인가 해서 M 따서 RFM이다 라는 이 단어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각 고객에 대한 RFM을 계산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고객군을 정의한 뒤, 고객군을 정의한다는 건 뭐 VIP인지 이런 등급을 나눈 거겠죠. 그렇게 한 뒤 각 고객군의 응답 확률과 메일 발송 비용을 고려해 이익을 주는 고객군에게만 메일을 발송하는 것이 RFM 분석이구나 라고 전반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럼 BMD 보겠습니다. 자, BMD라는 거 뭐냐? 비주얼 머천다이징입니다. 자, 비주얼 머천다이징이라는 거, 머천다이징은 우리가 물건을 팔기 위해 하는 모든 행동들이죠. 근데 비주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등장은 VP예요. 비주얼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자, 계절이나 특성에 맞게 쇼윈도나 매장 입구에 상품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VP의 특징은 일단은 이목을 끌어서 우리 매장으로 들어오게 하자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죠. 자, PP는 포인트, 아이고, 이진데. 자, 프레젠테이션입니다. 고객의 시선이 닿는 모든 곳에 상품을 두어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력 상품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주력 상품을 계속 노출시키는 거죠, 매장 안에서. 고객이, 이거 여기도 있네? 이거 아까 봤었는데? 이거 여기 또 있네? 살까?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 보겠다는 겁니다. 바로 IP죠. 아이템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상품을 이쁘고 보기 쉽게 진열해서 구매 욕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이 봤을 때, 야, 이거 이쁜데? 한번 만져봐도 돼요? 한번 해봐도 돼요?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전략이 바로 IP다 라고 해서 나눠서 꼭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매 수명 주기 이론 보겠습니다. 자, 이 소매 수명 주기 이론에는 총 4단계를 거쳐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그래서 이거는 도성숙쇠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도입기에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나 성숙기까지 진행해 나가면서 경쟁이 심화되죠. 자, 성숙기에 가장 경쟁이 심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과 이익 감소가 쇠퇴기에서 발생하면서 이제 빠져나가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도입기에는 소매 개념을 정립시키거나 정착시키는 전략을 많이 펼쳐요. 그래서 판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단계이고요. 하지만 이익은 낮습니다. 왜? 우리가 정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판매는 많이 되지만 이익은 낮죠. 왜? 이익을 위해서 지금 도입기에는 전략을 펼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성장기는 뭐냐? 이제 시장 확장을 해야 돼요. 자리를 잡았으니까 시장 확장과 수익 확보를 해야겠죠. 도입기에는 수익을 많이 얻지 못했어요. 수익 확보를 위한 침투 전략과 판매 증가율, 이익 수준이 높은 단계를 만들어야 하는 곳이다. 그래서 판매 증가율이 높고 이익이 높은 아주 돈을 잘 버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성숙기는 뭐냐? 특정 세부 시장에 대한 선별적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왜? 소매 개념을 수정할 때가 됐거든요. 자, 그래서 새로운 시장에 이제 진출하려고 합니다. 왜? 경쟁이 굉장히 심한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경쟁이 너무 심한데 우리 좀 딴 데 한번 투자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잘 되는 곳만 투자를 하는 선별적 투자도 성숙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판매 증가율은 중간이고요. 이익도 중간인 단계입니다. 경쟁업체, 모방업체가 등장하므로 상품 구색을 또 깊이 확장해둬야 되는 단계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럼 쇠퇴기는 말 그대로 쇠퇴해 나갑니다. 이제 자본 지출을 최소화해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 세분화 시장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전략을 펼치죠. 그래서 판매 증가율이 굉장히 느리거나 낮고요. 이익도 굉장히 낮은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성숙쇠가 소매 수명 주기 이론의 전체를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매 수명 주기 이론에 따른 마케팅 방법이 있겠죠. 시기별로 마케팅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도입기, 제품을 인지시키고 판매를 늘리기 위해 품질을 향상하고 서비스를 추가한 변형 제품, 개량 제품을 출시하여 경쟁 제품과 차별한다. 자, 우리 여기서 지금 자리를 잡아야 되죠. 자리 잡아야 되고요. 판매 증가율은 높은데 수익은 낮아요. 왜? 자리 잡으려면 일단은 많이 팔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익보다는 지금 판매를 늘리는데 주별 마케팅을 둔다 보시면 되겠고요. 성장기 보시면은 상표 강화와 차별화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들어왔으니까 자리 잡기,
안정화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중점으로 경쟁이 심해질 경우를 대비해서 가격 전략을 구성을 잘 해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숙기 경쟁이 가장 심한 단계죠.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미지 광고나 제품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마케팅이 이루어진다 보시면 되겠고요. 쇠퇴기에는 이제 쇠퇴를 할 거예요. 판매 증가율도 낮고 이익도 낮은 단계죠.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게 돼요. 가능한 지출 비용을 줄이면서 매출을 극대화하는 목표를 가지고 된다는 게 바로 쇠퇴기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 도성숙퇴의 사실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은 이 부분은 굳이 암기를 안 하셔도 아마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또 중요한 녀석입니다. 소명 아코디언 이론이죠. 우리 아코디언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쭈글쭈글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악기죠. 자, 소매점은 시간이 흐르며 전문화된 한정 상품의 소매 형태로 진화하고 다양한 전문적인 상품을 취급하는 진화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확대, 수축, 확대의 순서를 겪는다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제품 구색이 넓은 맨 처음에 종합점에서 제품 구성이 좋은 전문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서 이 전문점이 다시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전문화된 종합점으로 되풀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코디언처럼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는 이론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외우실 때 확대, 수축, 확대로 외워주시고요. 종합점, 전문점, 그리고 종합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증법적 이론 보겠습니다. 이 변증법의 핵심은 정반합이에요. 자, 기존 점포의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점포가 등장하면서 기존 점포와 경쟁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기존 점포와 새로운 점포가 서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절충된 새로운 형태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건데,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백화점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반대 특성을 가진 점포가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화점과 점포가 경쟁을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둘이 경쟁을 하면서, 야, 백화점에는 저게 부족하니까 우린 이거 해야지. 그리고 또 백화점에서는 쟤네는 저거 못하니까 우리는 이거를 더 도입을 하자. 이런 식으로 뭔가 서로 성장해 나가다 보니까 각각 절충되면서 서로 진화를 한 형태에서 나중에는 뭔가 형성된 팀이 된다. 서로의 경쟁으로 했지만 이 경쟁이 서로에게 좋은 발전을 꾀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반합의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변증법적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매압 수레바퀴 가설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자, 우리 바퀴가 이렇게 한쪽으로 빙글빙글 돌죠. 자, 진입 단계에서는 저가격과 저마진으로 시작했다가 진입 후 성장 단계에서 고가격, 고마진 전략을 펼쳐요. 그리고 쇠퇴기에 들어오면서 안전적 전략과 보수 전략을 선택하게 되면서 다시 저가격, 저마진으로 돌아온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빙글빙글 반복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A 점포가 진입을 했어요. 자, B 점포만 있던 마을에 A 점포가 띡 하고 생겼어요. 저가격 저마진으로 들어왔네. 그러니까 B 점포가 경쟁을 이제 해야겠죠. A 점포랑. 그러다 보니까 A 점포가 야, B 점포를 우리가 이기려면은 고가격 고마진으로 가야 돼 라면서 펼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A랑 B가 둘 다 고가격 고마진으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단계가 된 거죠. 자, 근데 이럴 때 또 C가 들어왔어요. C라는 점포가 또 들어오면서 저가격 저마진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A, B를 보니까 얘네 고가격이네? 그럼 나도 고가격 고마진으로 해야겠다 하면서 또 경쟁을 시작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D, E, F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요게 소매업 수레바퀴 가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 쳇바퀴 돌듯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경쟁하고 저가격 했다가 고마진으로 갔다가 또 다시 저가격으로 누군가 도입을 하고 또 고가격으로 갔다가 또 누군가 말이 안 나오네요. 저가격으로 등장을 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게 소매업 수레바퀴다. 그래서 바퀴처럼 빙글빙글 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법규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제일 자주 나오는 법규가 지금 이건데요. 의무 휴무와 영업시간 관련 법규입니다. 자, 먼저 특별자치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 어쩌고저쩌고 방생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 대규모 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라는 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는 의무휴무와
이제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누가 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시장과 군수, 구청장, 구까지도 해당이 되는구나. 요거를 일단 하나 알아두시고요. 예외도 있습니다. 다만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서는 이 의무 휴업일과 의무 휴무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요 내용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상당히 빈출되는 내용이 그러다 말이 안 나오네요. 그렇더라고요. 자, 어쨌든 자, 3과목 내용은 이걸로 제가 마무리를 짓고요. 충분히 이 내용으로 가지고 우리가 60점을 넘을 수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확실히 알려드리고 저는 또 4과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이 많이 꼬였는데 너그러이 또 잘 들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엔 유통관리사 2급 마지막 과목인 4과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어 이해해봐야겠죠? 자, 롱테일 현상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이제. 자, 2대8의 집중 현상 속에서도 발생 확률이나 발생량이 적은 8부분이죠. 8부분도 경제적인 중요성이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어텐션 이코노미입니다. 웹 2.0 사회에서 변화가 많지만 주목할 건 딱히 없다. 이런 느낌인 거죠. 어텐션 할 게 없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크라우드 소싱입니다. 말 그대로 크라우드 소싱이에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문제를 공시하면 대중이 참여하여 해결을 돕고 보상을 고객이 받는다라는 거죠. 이게 크라우드 소싱이고요. 스미싱 볼까요? 자,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의 스미싱이죠.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인의 금융정보, 개인정보를 빼내는 게 스미싱이고요. 파밍은 웹 링크가 목적지 주소를 사칭하는 다른 주소로 웹을 연결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파밍이고요. 스푸핑은 악의적으로 만들어진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용자의 정보를 해킹하는 것이다. 그래서 외우실 때 파밍이랑 스푸핑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나오는 지능이라는 것은 또 이제 결과를 위한 의사결정의 원인이 되는 본능, 규칙, 절차 등을 지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보시고요. 정보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를 처리해 확보한 것이다. 즉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가 결국엔 정보인 거죠. 자, 그리고 데이터 보시면은 처리, 가공, 평가되지 않은 그저 사실을 나타내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가 처리, 가공, 평가가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처리, 가공, 평가가 되면은 정보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닝에 대해서 좀 볼게요. 웹 컨텐츠 마이닝이라는 것은 뭘 외워두셔야 하냐면은 검색 엔진, 웹 스파이더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들을 검사하는 기법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웹 구조 마이닝은 특정한 웹사이트의 구조와 관련된 데이터를 검사한다. 말 그대로 구조와 관련된 데이터를 검사하는 거예요. 자, 웹 사용 마이닝은 사용했던 거겠죠. 이용했던 형태의 데이터, 특정 사용자와 브라우저와 관련된 데이터를 조사하는 기법이다. 라는 거, 누가 썼는지, 누가 그 쓴 사람은 어떤 걸 이용을 했는지, 어떤 데이터를 이용했는지, 이걸 보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모루밍이라는 건 뭐냐? 오프라인으로 보고 스마트폰으로 구매하는 겁니다. 자, 모루밍, 모바일이죠. 자, 스마트폰으로 구매하는 거고요. 웹루밍은 인터넷으로 제품을 보고 오프라인으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자, 쇼루밍은 뭐냐? 오프라인에서 보고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비교 후 구매하는 거예요. 자, 근데 모루밍이랑 쇼루밍이랑 그럼 똑같은 거 아닌가 싶은데 모루밍이랑 쇼루밍이랑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비교 후 해본다는 겁니다. 검색하고 비교를 해보고 한번 사는 거다라는 거고요. 모루밍은 그냥 내가 오프라인으로 봤던 거 똑같은 거를 그대로 와서 핸드폰으로 주문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 잘 이해해 주시고요. 역쇼루밍도 마찬가지겠죠. 자, 인터넷으로 제품을 검색 비교해보고 오프라인 가서 구매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점, 검색 비교 차이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우리 딥러닝 잘 알죠? 알파고,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을 딥러닝이라고 하고요. 자, NFC는 뭐냐? 근거리 무선 통신이죠. 10cm 이내의 거리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RFID 형식의 방식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블록체인 단어 많이 나오죠. 거래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해 데이터의 위조나 변조를 막는 기술이에요. 공공거래 장부라고도 하죠. 자, 블록체인 하면 바로 떠오르는 건 뭐다? 비트코인이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BYOD입니다. Beyond Your Own Device죠. 자, 직원들이 소유한 개인 태블릿,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인텔이 처음으로 도입했다라는 거, 요 내용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업무에 사용하도록 결합을 해준다라는 거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뭐 짜증나네요. 어쨌든 제15번 IoT입니다. 여러 사무에 센서나 통신기능을 내장해 인터넷과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가전제품의 블루투스나 스마트 상품 등이 해당하고 있죠. 자, 그리고 재주문점 계산 방법이에요. 말 그대로 다시 또 주문을 한다는 건데, 자, 최대 리드타임, 최대 걸리는 리드타임입니다. 자, 그리고 1일 평균 판매량에다가 곱한 것을 이제 안전 재고량에 더해주면은 재주문점 계산 방법이다 라는 거, 요거는 외워주시고요. 자, 그리고 NFC 방금 말씀드렸는데 제가 또 넣어버렸는데요. 자, 그리고 24번 볼게요. 오미니 채널, 소비자가 온, 오프라인, 모바일 등 여러 경로로 상품을 언제 어디서든 구매 가능하게 하는 쇼핑 체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O2O 뭐 잘 아시죠? 자,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해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마케팅이 O2O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보겠습니다. 비콘,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죠. 그래서 O2O 서비스에 굉장히 적합하고요. GPS보다 더 정확해서 사용자의 위치 파악이 가능한 게 바로 비콘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무선 통신 장치라는 거 일단은 확실히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패킹 슬립 보겠습니다. 배송 상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거, 패킹 슬립이구나. 배송 상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죠. 근데 인보이스 보시면 상품의 주요 사항을 표기한 문서예요. 자, 마찬가지로 상품의 사항을 담고 있는 건 패킹 슬립과 똑같지만 주요 사항을 표기한 문서라는 거, 이 차이가 인보이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하증권, 이게 배선이에요. 그래서 해상 운송 계약에서 화물의 수령과 인도 청구권이 표시된 유가증권이 선하증권이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TP입니다. ATP, 약속 가능 수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객에게 특정 기간 안에 완제품을 내가 얼마만큼 약속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약속 가능 수량이 ATP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EBPP입니다. 자, 전자대금 납부 서비스죠. 전자상거래 지불을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행 서비스입니다. 여기는 공과금 납부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빅데이터의 세 가지 특성 보겠습니다. 데이터의 규모, 데이터의 생성 속도, 데이터의 다양성, 이 세 가지가 빅데이터의 3특성이다 라는 것까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주 나오는 것들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고 있어요. 자, B2B는 뭐죠? B는 기업이죠. C는 자, 고객이죠. 자, 그럼 G는 뭘까요? 정부죠. 자,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실. 자, B2B는 기업과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 B2C는 기업과 소비자 간의 전자상거래, B2E는 기업과 직원의 전자상거래. E도 있네요. E는 인플로이죠.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B2G는 기업과 정부 간의 전자상거래고요. C2B는 그럼 개인과 기업이겠죠. 그리고 C2C는 개인과 개인 간의 전자상거래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단위 크기 뭐 잘 아시겠지만 한번 짚어 넣어 볼게요. 비트가 제일 작죠? 바이트 작고요. 킬로바이트, 그 다음에 메가바이트, 그 다음에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그 다음에 엑사바이트. 우리 엑사바이트부터는 사실 볼 일이 별로 없죠. 자, 엑사바이트 다음에 제타바이트, 그 다음에 요타바이트로 된다. 그래서 요타바이트가 제일 크다라는 거, Z가 제일 큰 건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ERP 한번 살펴봤었죠. ERP 발전 순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MRP, MRP2, ERP, ERP, Extended ERP 이런 식으로 했다. 즉, 요거는 순서 외우실 때 MRP가 ERP보다 먼저 등장했구나. 요거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MRP 등장했으니까 2가 나왔을 거고요. ERP 있으니까 확장형 ERP가 나왔겠죠. 자, 그리고 올인원 사물 인터넷 보겠습니다. 자, 이거 IoT랑 상당히 비슷해요. 자,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물 인터넷이죠. 그래서 스마트 TV, 스마트워치, 스마트 글라스 이런 스마트 제품들이 올인원 사물 인터넷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2번 애프터 마켓형 사물 인터넷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완제품이 아닌 주제품의 부착이나 연계를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빔 프로젝트 볼 때 우리 크롬캐스트 동글이라고 하죠. 동글 많이 사용하시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애프터 마켓형 사물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동글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간단히 나옵니다. 자, 설명드리고 싶은데 설명드려야 될 게 많아서. 자, 어쨌든. 자, 43번 대쉬입니다. 자, 잠수함에 있는 공격형 무인 헬리콥터다. 이게 뭔지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보기로 나왔는데 모르면 헷갈리는데 알면은 진짜 간단한 거기 때문에 대쉬는 무인 헬리콥터구나, 공격형 무인 헬리콥터구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옵트 인아웃 한번 볼게요. 옵트 인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정보에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녀석들이 있죠. 그 사이트나 뭐 회사들 있겠죠. 우리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녀석들. 그런 녀석들이 회원 가입할 때 우리가 많이 동의를 해주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일단은 사용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근데 옵트아웃은 뭐냐? 반대겠죠. 일단 개인정보를 사용하다가 이제 정보 주체, 우리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저희 개인정보 그만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탈퇴를 하겠죠. 자, 그렇게 안 쓰게 되면서 정보 활용도 안 하고 이용도 못하게 하는 녀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회원을 가입하는 게 옵트인의 개념이 있고 회원 탈퇴하는 게 옵트아웃의 개념이 있다. 내 개인정보를 쓸 수 있게 해주냐 못 쓰게 해주냐 이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46번 카본 트러스트입니다. 자, 카본 트러스트는 일단 영국 바로 연관해서 외워주시고요. 영국 정부가 설립한 탄소 감축 방안으로 친환경 인증기관이구나. 카본이 탄소죠. 자, 카본 트러스트 친환경 인증기관이구나. 어디에? 영국이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원 발자국 볼게요. 화석 연료의 개발 및 사용으로 인한 지구적 영향을 의미한다. 자, 우리 자원 발자국 화석 연료예요. 그래서 우리 공룡 발자국 떠올리시면 잘 외워집니다. 자원 발자국 공룡 하면 약간 화석 느낌 들죠? 그래서 자원 발자국 공룡 발자국은 아니지만 화석 연료의 개발 및 사용으로 인한 지구적 영향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8번 보겠습니다. 허브 앤 스포크입니다. 자, 우리 인천이 우리 아시아의 허브죠. 그래서 이 허브가 항공 노선이 되는데, 허브 앤 스포크, 항공 노선을 구성하는 형태, 각 나라의 메인 항공을 중심으로 하는 항공 노선을 구성하는 것이 허브 앤 스포크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친환경 공급 사슬은 뭐냐? 자, 최소한의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해서 배출 물질들을 저감을 하자. 그래서 우리 효율적인 환경 성과를 달성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내용 듣는 거로 아마 조금 도움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DF 보겠습니다. Demand Fulfillment죠. 자, 소비자의 주문의 도착일, 주문 가능 수량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자, 우리 사실 쇼핑몰에서 주문하면은 너무 잘 나와요. 현재 몇 개 남았고요. 오늘 주문하시면은 언제쯤 도착합니다. 이런 것들이죠. 이게 DF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LTM입니다. 자, LTM 안에 리드 타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뭘까요? 자, 리드 타임을 관리하는 거겠죠. 리드 타임을 관리하여 유통이나 조달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일정을 잘 조정해주는 것. 일정을 잘 조정해주는 것이 LTM, 리드 타임 매니지먼트구나 말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망이라는 것은 뭐냐? 인간의 뇌 구조의 문제 처리 방법처럼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거고요. 유전자 알고리즘은 이전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진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최대한 근사치의 답을 찾겠다. 우리가 진화를 해서 한다면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한번 근사치의 정답을 찾아보겠다라는 거죠. 자, 전문가 시스템은 뭘까요? 말 그대로 전문가겠죠? 전문가들의 지식, 노하우 등이 있는데 이거를 컴퓨터에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전문가들이 마치 해결하는 것 같은 효과를 컴퓨터로 만들겠다라는 시스템이 전문가 시스템이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퍼지 논리가 있는데요. 애매하고 막 정량적 표현 이런 모호한 상태들이 있어요. 이거를 컴퓨터가 알게 하려면 어떻게든 인식을 시켜줘야겠죠. 이걸 해주는 게 이제 퍼지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근사치나 중간적 값을 사용하는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과목에 용어가 좀 많았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새 상품의 기준을 정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 상품의 기준에 따라 GTIN이라는 코드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상품 식별 코드라는 GTIN이 되는데, 자, 이 새 상품의 기준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새 상품의 기준은 중량이나 구격이 다른 경우예요. 그러면 서로 다른 새 상품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포장 형태나 단위가 다른 경우, 맛, 향, 색상이 다른 경우, 그리고 판매 정보 수집을 위한 경우 우리는 새 상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로 들어드리는 게 조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두 가지의 크기와 6가지 색상의 제품을 포장지에 사파 유무로 나누어 낱개로 또한 10개들이 박스와 20개들이 박스로 판매할 경우 GTI의 토큰 개수는, 자, 이거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자, 크기는 우리 새 상품의 기준이 없죠? 자, 근데 6가지 색상이래요. 여기 색상이 다른 경우 있네요, 3번에. 그래서 색상 6가지죠?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포장지에 사파, 유무면은 하나, 둘, 2개인 거죠. 자, 포장 형태 있죠? 그러면 새 상품으로 본대요. 그러면 2개, 포장지의 종류죠? 자, 그리고 보니까, 낱개 하나, 종류 하나, 10개들이 박스 종류 하나, 20개들이 박스 종류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한 개 더하니까 3개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3을 곱해줍니다. 이걸 다 곱해줘요. 그럼 6 곱하기 2 곱하기 3은 36이죠. 자,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고 있으니까 문제 풀이 하실 때 잘 풀 수 있도록 잘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수평적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은 BMS라고 해요. 유통 단계를 안정화해서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등 유통 구성원들이 있겠죠. 이 유통 구성원들이 하나의 통일된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을 이제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수평적 마케팅 시스템은 내용이 조금 다르겠죠. HMS고요. 동일한 경로 단계에 있는 동일한 경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수평적이겠죠. 이 두 개 이상의 개별 기업들이 재원이나 프로그램을 결합하고자 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공생적인 마케팅 시스템이다. 기업끼리 어떻게 보면은 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우리 유통관리사 시험에서 협동협업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어서 전자상거래 4원칙 보겠습니다. 자, 기밀성이라는 것은 타인이 전달 내용을 보지 못하게 암호화하는 거죠. 자, 아무나 못 보게 하는 거고요. 인증이라는 것은 정보를 보낸 사람이 있겠죠. 이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신원을 확인해주는 인증 단계를 거치는 거고요. 무결성은 전달 과정에서 정보가 변경이나 변조, 왜곡되지 않았는지 혹은 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왔냐, 팩트가 잘 전달됐냐, 요거의 무결성이고요. 부인 방지는 정보 교환의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내가 보냈는데 받은 놈이 나 못 받았는데?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안 생기게 부인 방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요 4원칙 꼭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7R 원칙 보겠습니다. 요거 그냥 무조건 외워주세요. 자, 적정한 장소, 적정한 품질, 적정한 수량, 적정한 납기, 적정한 가격, 적정한 제품, 적정한 인상이다. 이 7R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꼭 외워주세요. 7R입니다. 자, 욕 아니고요. 7R. 자, 그러면 지식의 분류 체계도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요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는 거 아마 들으시기만 해도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먼저 사물지입니다. 사물이죠. 뭔가 형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지각, 인식, 관찰, 감각, 인상 등 개념화가 가능한 정보다 맵고 짜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사물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사실지입니다. 인지적 사실이나 근거를 통해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네, 학습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가 배고픈 것을 알아. 왜냐하면 너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 자, 근거가 있죠. 그 근거를 바탕으로 너가 배고프다는 것을 추출했어요. 이거는 사실지에 해당하는 지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방법지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죠. 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자, 목이 마를 때는 컵에 물을 따라야 돼. 이런 거죠. 나 물 따는 방법을 알아. 이런 느낌이 방법지다 보시면 되고요. 자, 안목지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예요. 간단하게 노하우나 지혜, 경험 이런 거죠.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때 안목지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형식지는 안목지 반대입니다.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식, 논리나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형식지에 해당한다 라고 개념 잘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의 형태별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와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형태와 연산으로 키워드를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정형 데이터는 정형, 고정되어 있죠. 정이죠. 형태가 고정되어 있으면서 연산이 가능해요. 자, 반정형은 반만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태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연산은 불가능하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비정형 데이터는 비정이니까 형태가 없겠죠. 형태도 없고 연산도 불가능하다. 즉 정형 데이터를 하나 잘 외워두시면은 반정형, 비정형 같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 연산이 가능한 건 정형 데이터만 연산이 가능하다. 즉 요거 이해하실 때 계산이 필요한다. 그러면은 정형 데이터를 써야겠죠. 혹은 양식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정형 데이터나 반정형 데이터를 써야 하겠죠.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은 문제를 푸시는데 아주 쉽게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정리해놓은 이 5가지의 내용 잘 알고 있으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시각화의 첫 번째는 데이터 이면에 감춰진 의미도 찾아낼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시각화를 한다라는 거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나 원리를 시각화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데이터 시각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을 확장시켜서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려고 시각화를 한다. 자, 근데 이 직관적이 다른 말로 표현돼서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차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다? 데이터의 시각화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정보 전달에 있어서 문자보다 이해도가 높은 것이다 라고 이 다섯 가지의 뉘앙스 개념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마이닝 기법과 CRM 활용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은 누적된 고객 정보들이 있겠죠. 이 정보들을 토대로 이제 물건과 상관관계, 서비스와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마이닝에는 데이터 추출과 탐색, 교정, 모형화 단계, 모형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요거 다섯 가지 일단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CRM 우리 잘 아시죠? 고객 관계 관리입니다. 고객의 특성에 기초한 마케팅 활동을 계획, 지원, 평가하는 과정이죠.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마이닝 기법과 CRM이 기법이 같이 활용될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군집합 규칙이 있어요. 군집합 규칙에서는 제품 카테고리를 중요하게 보고요. 분류 규칙에서는 고객 이탈 수준 등급을 봅니다. 그리고 순차 패턴에서는 로열티 강화 프로그램, 연속 판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보고요. 연관 규칙에서는 상품 패키지 구성 정보들을 다루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무작정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 이제 뭐 거의 큰 중요한 내용들이 거의 끝났고요. 이제 한 과목, 이제 4과목 다음 영상이 남았는데 그 영상까지 하시면은 우리 이제 합격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 유통관리사 2급 마지막 시간이죠. 자,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오는 거는 바코드입니다. 자, 바코드의 구성 시험 문제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 바코드는 국가 식별 코드, 제조업 업체 코드, 상품 품목 코드, 그리고 체크 디지트 순서로 되어 있다는 거 4개 외워주시고요. 순서별로 3, 4, 5, 1 해서 총 13개의 개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거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바코드 기술은 핀테크 기술에 결합되어 다양한 모바일 앱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거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마킹의 종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마킹은 두 개가 있어요. 먼저 인스토어 마킹이 있습니다. 자, 인스토어 마킹은 소매점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하나하나에 직접 라벨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언제 하냐? 제품 가공 및 진열 단계에서 마킹을 하고요. 첨가물, 생선, 정육 제품에 따위에 붙이는 것이 이제 인스토어 마킹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인스토어 마킹을 실시하는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자, 소매점에서 하다 보니까 사람이 직접 해야겠죠. 그래서 인건비가 발생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스 마킹인데요. 제조업체에서 자사 상품의 바코드를 인쇄해서 부착하는 겁니다. 자, 그럼 기계화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업체 간 표준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동일 상품에 동일 코드가 지정될 수도 있고요. 생산 시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바코드 부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 잘 외워주시고요. 자, 마찬가지 시험에 자주 나온 친구죠. 판매 촉진 수단, 판촉 수단 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판촉 수단은 쿠폰이 있고요. 리베이트, 가격 할인, 프리미엄, 시연, 사은품, 샘플이죠. 콘테스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콘테스트는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콘테스트 떠올려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중간자 대상으로 하는 판촉이 있죠. 중간상 할인해 주거나 협동으로 광고를 다 같이 하거나 그리고 교육 및 훈련이 중간상 대상을 하는 판매 촉진 수단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란 말도 꽤나 자주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사용자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운영 시스템에서 추출, 변환,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들을 말한다. 자, 사용자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 데이터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계열적으로 저장한다는 거죠. 시계열이라는 건 연, 월, 일, 주 이렇게 나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시간적 흐름으로 구성합니다. 즉, 과거의 데이터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것도 여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겠죠. 자, 그리고 데이터를 주제지향적으로 구성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비휘발성이기 때문에 갱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핵심 키워드는 주제 중심적이다, 시계열 정리다, 비휘발성이다, 통합성이다, 그리고 관계형, 그리고 접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요거를 꼭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터넷과 인트라넷, 엑스트라넷의 차이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터넷은 우리 모두가 쓰는 거죠. 그래서 제한 없는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한 없는 사용자 모두가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일반적이고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정보 획득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인트라넷, 우리 군대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이 인트라넷이라고도 불리죠. 그 제한적인 접근과 허용된 사용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이거나 기업의 대외비 같은 것들이 제공되고 있겠죠. 자, 엑스트라넷은 한 단계 더 까다로운 겁니다. 한정적인 접근과 관련된 기업이나 그룹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엑스트라넷은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끼리 사용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관련된 기업과 그룹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라는 이 차이점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RFID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바코드 기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바코드의 단점을 보완해서 등장했습니다. 자, 최초로 한 건 월마트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월마트 나왔다? RFID가 나올 수 있겠구나. 바로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자, 이 RFID는 IC칩과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품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리더기와 교신을 하면서 데이터를 리더에 전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배터리가 있는 경우는 우리 능동형이라고 부르고요. 배터리가 없는 경우에는 수동형이라고 부른다는 거. 이 배터리 유무의 차이점 이해해 보시고요. 자, 고속 이동 시 열악한 판독 환경에서도 인식 판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리드 타임을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도난 등 상품 손실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반품 및 불량품을 추적하고 조회할 수 있어서 상품 관리에 아무래도 좋겠죠. 자, SCM의 연계 방법 보겠습니다.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네 가지입니다. 자, 먼저 의류 패션 사업에서는 QR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라고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의류 패션 사업 SCM 뭐냐 하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QR 하시면 됩니다. 이 QR은 수입 의류가 가지는 가격 경쟁력에 대하여 고객 서비스에 초점을 둔 전략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 ECR은 식품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높은 회전율로 신속, 정확한 재고 보충을 가능하게 하고요. 주문 리드타임 단축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다. 자, 이 리드타임 단축은 QR도 마찬가지로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거 추가로 알아주시고요. 신선식품에서는 EFR이 있습니다. 자, 신선식품 부문에서 신선식품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다. 알아주시고요. 자, 의약품에서는 EHCR이 있습니다. 제일 길죠? 그래서 의약품은 제일 길다. 보여주시면 되고요. 의료 공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급체인 내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해당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느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정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중요한 내용이 또 나오죠. CAO입니다. CAO는 컴퓨터를 이용해 통합 분석 후 주문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즉, 자동 발주 시스템입니다. 자, 근데 이 CAO, 카오가 같이 항상 다니는 게 포스예요. 우리 매장에서 사용하는 포스 기계 있죠? 그 포스가 맞습니다. 자, 포스를 통해 얻는 상품 흐름에 대한 정보와 계절 요인에 의해 소비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에 대한 정보, 실제 재고, 상품 수령, 안전 재고 등에 대한 정보 등을 컴퓨터가 통합 분석하여 주문서를 작성하는 시스템이다. 즉,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 다 포스에 입력을 할 수 있겠죠. 자, 실제 재고나 상품 수령, 안전재고 이런 것들 다 포스에 우리가 직접 수기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입력된 포스의 정보를 통해서 컴퓨터가 필요할 때 자동으로 발주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카오가 성공적으로 운영이 잘 되려면은 재고파, 그리고 포스 데이터 등 많은 자료가 필요하겠죠. 정확히 입력하는 것도 중요할 거고요. 자, 그리고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데이터베이스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EDI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변환이 필요합니다. 자, EDI라는 건 문서 표준화 시스템이죠. 그래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데이터베이스가 다른 경우에는 EDI를 통해서 변환을 하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잘 입력해서 카오를 잘 사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요 내용 잘 이해하셔서 시험 문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번에 QR 볼게요. 아까 우리 SCM 얘기할 때 잠깐 나왔죠. 자,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전 과정을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표준화된 전자거래 체제를 구축하고 공급 체인상의 거래업체가 생산, 판매, 유통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유,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제거, 시장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함께 만족에 이르는 신경영 전략이다. 일단 보니까 어쨌든 뭐 효율화를 꿈꾸는 거네요. 자, 그래서 제가 핵심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R은 일단 의류 사업, 패션 사업에서의 SCM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FRM 기술이 같이 활용이 돼요. 우리 FRM 전 시간에서 한번 공부를 같이 했었죠.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바코드, EDI, 상품 정보 DB 등의 정보 기술로 리드 타임을 단축한다. 자, 핵심은 이거죠. 자, 앞에 있는 내용들로 하여 리드 타임을 단축하자. 자, 그래서 결국 핵심은 생산, 유통의 효율을 높여서 어떻게든 소비자에게 좋은 양과 가격을 제공하면은 반품 재고도 감소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QR의 핵심은 리드 타임 단축, 그리고 재고 비율을 낮추는 것에 있다. 그를 위해서 쓰는 방법들은 뭐 EDI, 뭐 FRM 기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QR 기술을 도입했을 때 리드 타임이 단축될 수 있겠죠. 프로세싱 시간 감축, 유통 등 마찬가지죠. 이것도 리드 타임 단축에 들어갈 거고요. 생산비 절감을 통해 낮은 수준의 재고 유지가 가능하다. 그리고 전표와 EDI를 사용해서 신속성이 향상되고요. 기업 간 정보 공유를 통해 고객의 니즈,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QR의 도입 효과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추가로 EDI 쓰는 거 방금 말씀드렸었죠. 카오. 자동 발주 시스템에서도 EDI를 통해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데이터베이스 다른 경우 변환을 해서 통일시킨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한 번 더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EDI 한 번 더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EDI는 정확히는 전자문서 교환이라고 합니다. 자, 기업 사이의 컴퓨터를 통해서 표준화된 양식의 문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정보 전달 방식이에요. 자, 근데 우리 카오에서도 봤었던 것처럼, 데이터베이스가 다른 경우, 이 EDI를 통해서 변환하여 통일시켜줘서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도 할 수 있구나. 추가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자, 이 EDI의 효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직접적 효과예요. 문서 거래가 감소합니다. 왜? 자료 재입력 방지. 우리가 입력됐었던 자료가 또 있으면은 양만 많아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EDI가 줄여준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업무 처리 오류가 감소하고요. 업무 처리 비용도 감소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재고 감소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QR에서 사용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효율적 인력 활용이 가능하고 관리 효율성, 그리고 고객 서비스 향상시킬 수 있는데 사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전략적 효과로 보시면은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개선이 가능하고요. 전략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EDI를 사용하면 좀 더 쉽겠죠? 그리고 신사업을 하는 경우 확대하기 좋고 경영 혁신이나 경쟁 우위 확보하는데 이 EDI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사실 지금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기업에서 EDI를 추진을 하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SCOR 보겠습니다. 자, 스콜이죠. 자, 저는 스콜이라고 읽는데, 자, 공급 사슬 관리 성과 측정을 위한 모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기업 간 연결하는 공급 사슬이겠죠. 혹은 각기 다른 기업들의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을 위해서 SCM, 공용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콜이라는 것은 공급 사슬 관리를 잘 해서 효율을 높이자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좀 길어집니다. 사실 교재 보시면 덕인데 제가 많이 줄였다는 거. 그래서 요 정도는 우리가 외워야 된다. 알아주시고요. 이 단계도 보셔야 되는데 계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달을 하겠죠. 그 다음에 조달된 걸로 제조를 하고 제조된 걸로 배송을 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반품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요 5가지 단계까지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XML, SGML 보겠습니다. 자, 컴퓨터 언어죠. 자, 먼저 XML 보면은 외워야 될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XHTML, RSS, XML, RPC, 그리고 SOAP 등에서 응용이 되고 있다. 자, 요 정도 외워두시면 되고요. 자, 묶어서 외워두시고, 자, SGML은 뭐냐? 문서형 마크업 언어를 정의하기 위한 언어다. 사실 우리 컴퓨터 전공하신 분 아니라면 사실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요 정도만 알아두시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추가로 아셔야 되는 건 뭐냐? 자, SGML과 HTML 순으로 발전했다. 발전 단계를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XML은 SGML, HTML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수렴하며 등장했다. 즉 순서를 보면은 SGML 더하기 HTML이 XML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가장 최신은 뭐다? XML이다. 요거를 같이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공부 중이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우리 포스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카오 자동 발주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 중에 하나였죠. 자, 먼저 우리 포스 가게에서 뭐 알바나 일해보신 분들이라면 사실 어떤 기능이 있는지 금방 아실 건데 정리를 한번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매출 분석을 해요. 시간별, 상품별 등 매출 분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고객 정보 분석도 가능합니다. 우리 객단가 이런 거를 계산할 수 있어요. 사장님들한테 물어보시면 잘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시계열 분석을 합니다. 전년, 월,
오늘은 얼마나 팔았나 이런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고요. 항상 우리 유통관리에서는 시계열 분석이 다 나온다 그러면 과거의 데이터도 조회가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연결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상관관계 분석입니다. 요인 분석이에요. 계절별에는 이렇게 잘 팔렸구나. 어느 계절에는 이렇게 잘 팔렸구나. 이런 요인 분석을 해주는 것도 포스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해보셨으면 사실 1번, 2번, 3번은 많이 해봤는데 4번은 해볼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4번 정도 신경 써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 포스에는 고객 정원의 부정 방지가 있어요. 포스 맨 처음에 로그인 할 때 오늘 누가 포스 로그인 했는지 다 입력할 수 있게 돼 있죠. 근데 안 돼 있는 가게들도 사실 많긴 한데 포스의 원래 기능이라고 하면 그런 게 또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산 오류 방지 당연히 있겠죠. 자, 그리고 이 포스기에 필요한 부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포스 터미널이라는 장비가 있어요. 자, 이 포스 터미널은 뭐냐? 컴퓨터 단말기, 금전 등록기 기능과 통신 기능이 있는 친구를 우린 포스 터미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키보드나 영수증 프린터, 모니터, 매출 표시 장치 이런 게 다 포스 터미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스토어 컨트롤러라는 게 있어요. 자, 포스 내에 데이터베이스들이 있겠죠. 자, 이거를 다루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판매 파일이나 재고 파일, 구매 파일 등을 갱신하거나 기록을 하고요. 통계자료 작성 시 사용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스토어 컨트롤러다. 그리고 추가로 엑셀 파일로 저장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스토어 컨트롤러가 해준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영어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제가 좀 따로 모아놨는데 여기서 좀 외울 게 많습니다. 자, 먼저 RPA와 OCR 보겠습니다. 자, RPA라는 것에 대한 핵심 단어만 알려드릴게요. 알고리즘화, 자동화입니다. 자, 그럼 이게 뭐 하는 거냐? 원래 사람이 해야 되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알고리즘화하고 자동화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자동화하는 기술이에요. 사람이 해야 되는 반복적이고 단순한 것들을 컴퓨터가 대신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RPA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IT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RPA 사용은 증가하는 추세겠죠. 자, 그럼 OCR은 뭐냐? 광학식 문자 판독 장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빛을 이용해서 문자를 판독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종이에 인쇄되거나 손으로 쓴 문자, 기호, 마크 등의 빛을 비추어 그 반사광선을 전기신호로 바꾸어 컴퓨터에 입력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자, 이게 말이 생각보다 어려 보이지만 우리가 글로 써놓은 것들을 빛으로 인식해서 컴퓨터로 옮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어디 사용되는지 아셔야겠죠? 세금이나 공공요금 고지서나 영수증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노나카의 SECI 보겠습니다. 세시죠, 세시. 자, 노나카의 세시입니다. 자, 먼저 이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암묵지, 이 TACIT라고 적혀있는 친구는 암묵지고요. 그리고 익스플리트는 형식지입니다. 자,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 암묵지, 형식지 말씀드렸었죠. 암묵지는 개인의 노하우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형식지는 논리, 뭐 이런 매뉴얼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S 사회화가 있습니다. 먼저 사회화부터 출발한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사회화는 암묵지가 전달됩니다. 암묵지죠. 그래서 개인 대 개인으로 지식이나 노하우 따위가 공유돼요. 암묵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알려준 노하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자신만의 노하우로 바꾸겠죠. 그게 사회화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두 번째 2로 갑니다. 외면화 혹은 표출하라고 나오는데요. 자, 암묵지가 이제 형식화가 돼요. 내가 배운 암묵지, 이런 기술 노하우들을 글이나 매뉴얼로 표현하게 되는 단계인 거죠. 혹은 논문 이런 걸로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단계고요. 자, 그리고 이번엔 C입니다. 컨비네이션이죠. 연결화, 종합화라고 나옵니다. 형식지가 또 형식지가 되네요. 자, 그러면은 자, 책이나 매뉴얼 등이 조금 더 체계화되고 시스템화, 업그레이드 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면화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형식지가 다시 암묵지가 됩니다. 자, 우리 연결화, 종합화로 해서 업그레이드된 우리 형식지를 받아들였어요. 그럼 내가 그거를 보고, 죄송합니다. 내가 그거를 보고 이제 업무에 적용을 해봐야겠죠. 저 업무에 적용하는 단계에서 이제 나만의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암묵지가 된다라는 요 단계를 빙글빙글 돌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노나카의 셋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필립 코틀러의 세 가지 제품 차원 깔끔하게 외우고 마무리 해볼게요. 자, 먼저 이 제품에는 핵심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성으로서의 제품인 거죠.
자, 그럼 유형 제품은 뭐냐? 구매자가 느낄 수 있는 특정 형태의 제품이에요. 자, 이 유형 제품은 실제로 물론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확장 제품은 뭐냐? 유형 제품에 추가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나 혜택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 증폭 제품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확장 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우리가 AS를 받는 거나 운반 및 설치 비용이 가격에 포함되어 있거나 그리고 보증서 이런 보증을 내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지불하는 가격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장 제품은 우리 약간 무형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과목까지 다 마무리를 해봤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시험에 1회 이상 출제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꼭 외워두셔야 되고요. 우리 합격 목표 점수는 60점이죠. 60점 이상 받는데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공부하시는 것도 당연히 좋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큼은 추가 점수, 뭐 고득점을 받으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잘 공부를 하셔서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